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32년 전 13대 총선에서 맞붙은 이후 악연을 이어온 두 사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협력하자는 데 공감하면서도 원구성 문제를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개원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배분, 특히 핵심 쟁점인 법사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시작된 여야의 원구성 삭발 싸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30여 년 서로 맞섰던 인연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로 여야 수장이 되어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건데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원 구성을 놓고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 들어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4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지난 4년 전에는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발언을 이어간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여야의 최대 현안인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원구성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찬 대표의 역할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이 원칙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개원 문제인데 우리 이 대표께서 7선에 지금 의회에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가지고 빨리 이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좀. 6월 5일 날 원래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또 협의할 건 협의하고. 두 사람의 첫 인연은 1988년 13대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출마였습니다. 이 대결에서 이해찬 대표가 당선됐지만 30년 가까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선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를 컷오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민주당으로 돌아왔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최근엔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여야 수장으로 다시 한번 맞붙었고, 결과는 이해찬 대표의 완승이었습니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 초선 공부 모임에서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 구상을 묻는 질문엔 당장 도입한다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를 열겠다고 나선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개원을 강행하면 추경안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21대 첫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다음 주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해 3차 추경심사와 민생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법에 따라서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개원을 강행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를 열고 나서 상임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의장단을 먼저 뽑고 나면 상임위 강제 배정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예결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도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건은 국민 여론입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 원구성은 관례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면서 여당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의장단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세정, 임채원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여당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세정 기자, 지금 민주당 벌써 전당대 실무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네, 이 민주당은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 실무 작업을 담당할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 줄여서 전준위 구성을 오늘 완료했는데요. 위원장에 안규백 의원, 부위원장에는 유기홍 한정혜 의원, 총괄본부장에 김경협, 간사에 진성준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 전준위는 앞으로 후보 등록과 전국 순회 경선을 비롯해서 경선 룰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전준희 전당대 준비위원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 관련해 가지고 당권, 대권 관련 룰 개정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죠. 이낙연 의원, 현재 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이죠.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등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물들을 보면 이 대선 전초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당권을 거쳐서 대권으로 간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는 이낙연 대세론이죠. 그렇죠. 이 의원이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압도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전 의원은 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았었습니다. 이런 김 전 의원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호남 기반인 이낙연 의원과의 대결은 또 여권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고사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질문하셨던 전당대회 룰 얘기로 돌아가자면 현재 민주당 당원 당규상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 사람은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합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 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선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당대표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한 겁니다. 네, 대권 주자들 스스로도 임기 7개월짜리 당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 의원은 출마 결심을 굳히고 선언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당초 이번 주 초반에 이 출마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 발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 내에서 대권 주자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서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홍영표 의원은 이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또 대권 주자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1년 사이에 전당대회를 3번이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에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하고요. 8월에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대를 또 열어야 하고요. 이외에도 현재 맡고 있는 국난 극복위원장 역할이 끝나더라도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이미 세간의 이목이 쏠릴 텐데 굳이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차기 대선 주자가 일찌감치 당권을 잡으면 세간의 이목이 청와대보다는 당으로 쏠릴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물론 아직까지는 출마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지금 고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군요. 네, 뭐 출마의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더 하지 않을까. 또 시기를 더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이낙연 의원이 지난주에는 당대표 출마를 3개월 전부터 선언한 전례가 없다.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예. 또 너무 출마로 몰고 간다 그런 언급들도 기자들 앞에서 했었죠. 이낙연 의원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대권 주자가 당 대표가 돼서 만약에 출마를 앞두고 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임기 도중에 사퇴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또 이렇게 뭐 대행 체제를 하든 뭐 새로 뽑든 뭔가 좀 변화라든가 일관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부재 문제가 있고요. 또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 임기 문제도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다음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당대표가 물러나면 최고위원들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구성된 전준위에서는 이 당대표와 별도로 최고위원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할지 여부, 그리고 당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도부가 운영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전준위가 대선 경선 룰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는 21대 총선 공천 룰처럼 대선 경선 룰도 선거 1년 전인 다음해 3월 9일 이전에 확정하기로 공감대를 지금 모은 상황인데요. 만약 대권 주자가 차기 당 대표가 된다면 스스로 대선 경선 룰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대권 주자가 돼가지고 당 대표를 그만두게 되면은 일관성 문제 얘기했는데요.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대체로 이제 대권 주자가 되면 당이 대권 주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 일관성 문제로 좀 해결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경선전에 뛰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혹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선 룰을 결정할까 이런 우려도 있죠. 네, 그렇죠. 이 다른 대선 주자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대선 경선 룰을 확정하기 전에 전준위가 대선 경선 룰을까지 미리 마련해서 이런 사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선 룰을 이번에 최종 확정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만 정해서 차기 지도부로 넘길지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더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요, 국회 출근 사흘째인데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의원실에서 의정활동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채영 기자, 윤 의원에 대한 통합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죠. 네, 통합당은 윤 의원이 의원 자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유용 의혹은 밝혀져야 할 진실이고 윤 의원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의원도 안 붙이고 무슨 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 자격은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 해명을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또 보면 이 자격과 관련해가지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윤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이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 표명하지 않은 것은 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 의원을 공천했고 윤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네, 앞서 민주당은 윤미향 사퇴론이 제기되자 각자 개별적으로 의견들을 분출하지 말라며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와 언급도 없이 윤 의원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예, 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 지도부와 윤미향 의원은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를 나쁜 사람 만들면서 자기들 살아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이겼다고 오만에 빠져서 국민들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런 자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통합당은 TF를 만들어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177석의 민주당이 윤 의원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의석수 3석을 합쳐도 국정조사 안건의 본회의 가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 윤리위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국민의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임채영 기자, 통합당이 그 황운하 의원의 자격 문제도 거론을 했어요. 네, 이제 앞서 황 의원은 이제 경찰과 국회의원 신분,
이제 겸직과 관련해서 이제 신분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은 경찰 공무원직에서 사퇴한 상태입니다. 예. 사퇴 처리가 된 상태인데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황 의원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경찰 공무원으로 복귀시켜 징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당은 공무원 임용 관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청의 여당 의원 봐주기라며 조건부 의원 면직 결정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황 의원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 면직이 아니라 징계 면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의 신분 문제가 일단은 미봉책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황 의원이 받은 의혹이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이기 때문에 통합당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은요, 통합당의 탈보수라는 개혁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기본소득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에 참석한 김 비대위원장이 이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자신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네. 밝혔는데요. 네. 보수가 지향하는 자유는 형식적인 자유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면서 정치는 실질적인 자유를 구현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위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걸. 예, 김 위원장은 자유와 관련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네.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는 말과 물질적 자유가 이제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실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장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할 것 같지는 않지만 비대위 산하의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를 구현할 정책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이제 통합당이 밝혔는데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 기본소득은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질적인 자유, 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관련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정, 임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원구성 협상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이 적지 않은데 공수처 출범 문제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7월 출범을 독려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장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상임위원장단 배분 문제로 표류하고 있고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도 현재로선 이달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도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국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달 중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결정해야 하는데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하도록 공수처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추천위를 통과할 수 있는데 야당목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7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후속 법안까지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수처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텐데 여야 원내사령탑의 생각도 극과 극, 정반대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도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해내겠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린 이 패스트 트랙 법안은 다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변수는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등의 헌법 소원 청구로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수처가 예정대로 다음 달 출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범 못지않게 어떤 인물이 초대처장을 맡느냐도 공수처 성패에 중요한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인물을 선정하기 위한 여야의 협상력 발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중심으로 지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수도권 교회에서 산발적 감염과 감염원이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상했던 가을, 겨울보다 더 빠르게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행 지역이 대구, 경북으로 국한됐던 1차와 달리 전국 단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중심의 방역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이 가능하다. 대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였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여러 군데서 동시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문가들은 대구, 경북 발생 당시 병상과 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 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병원 간 역학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던 정보 공유 문제와 환자 중증도 분류 시스템이 없었던 점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 지역별 산하 조직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본부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지역마다 달라지는 그런 발생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지역 보건소의 인력을 늘려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방역 당국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정부는 내일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에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한국판 뉴딜,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송갑석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며 당론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왜곡처벌법 개정안은 5.18 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합니다. 두 법안은 정책위 검토를 거쳐 의총에서 의결되면 당론으로 채택돼 소속 의원 177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속 의원의 세비를 모아 마련한 7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91명의 의원이 지난 4월과 5월 세비 절반을 모았고 기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포함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총선 등으로 전달이 늦어졌다며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공단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오 전 시장 사건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로 국민 기만이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행동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검찰의 신속한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강하랑의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네, 최근 공수처 설치 법안의 기권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서를 내고 경고 처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금 전 의원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금태섭 전 의원, 당의 징계에 대해서 무원칙,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재심 신청서에 첫째,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둘째, 그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한 사례는 없다. 셋째,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넷째,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다섯째,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 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사유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이어서 만약 당시 제가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징계가 없을 것이라며 당론 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관련해서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금 전 의원의 징계로 민주당이 시끌시끌한 모습인데요. 징계는 당연하다, 아니 과하다 이렇게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지금 금 전 의원의 징계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달라.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 당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당의 혁신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에 대해서 조기 진압 성격의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통합당 3선의 장제원 의원은 시비가 아닌 충정이라면서 김 위원장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소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고 많은 협력을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반대에 의촉에도 불참했던 장제원 의원.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막말을 했다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오늘 SNS에 김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독선적인 리더십과 비민주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지시를 하더니 이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향해 이짓, 시비라는 말들을 쏟아냈다며 흔히 이런 단어들을 쓰면 막말이라고 한다. 자신이 월급을 주는 직원들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충정을 가지고 던진 고언이 고작 시비로 치부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서 나를 따르라라는 식의 전제 군주식 리더십으로는 민주정당을 운영할 수가 없다. 견제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었던 잡음 끝에 추락한 김종인 비대위. 하지만 김 위원장의 연이은 좌클릭 행보에 당내 마찰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당내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는 앞으로 더 거세질지 아니면 잠잠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구월합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2일 구하라 씨의 오빠 고인 씨는 21대 국회에서라도 구하라법을 꼭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가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라법은 고은 씨가 지난 3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철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을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에서 계속 심사 결정을 받으면서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10년 만에 나타나서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의 입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법률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빠른 처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두 분이서 넥타이 색깔도 비슷하게 하고 오셨네요. 제가 한 달 동안은 반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넥타이도 제가 맞춰서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또 이해찬 대표 만났는데요. 아까 우리 자막에는 32년의 악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좀 악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뭐 32년간에 서로 맞섰던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두 분 만남 일부 언론에서는 보니까 뼈 있는 농담이 오갔다 이런 얘기 있던데 미묘한 기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씀하신 거는 뼈 있는 농담이 오갔고 또 하나는 격이 없는 대화였다고 보여져요. 두 분 보니까 뭐 그렇게 뭐랄까요 기분 나쁜 얼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악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연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마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30여 년 전에 두 분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대결하신 적이 있고 88년에 그렇습니다. 88년에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지난 이번 말고 그 전 총선 때 이제 뭐 컷오프를 시켜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또 세조에 나가서 또 당선돼서 무소으로 이해찬 대표 컷오프 당한 거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마디 했어요. 4년 전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보면 뼈 있는 농담이라기보다 저는 정말 격이 없는 대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열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도 보면 많은 부분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유연성을 많이 발휘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네. 저는 대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두 분이 이제 뼈 있는 대화라고 하면 이해찬 대표는 이제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개원과 관련된 문제로 읽히면서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협상하고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과 후폭풍을 생각한다고 하면 18 상임위원장 모두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좀 뭐 물론 협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그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뼈 있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은 격이 없는 대화도 있었다. 장성철 소장은 순살을 좋아하십니까? 순살이요? 뼈 없는. 아, 네. 오늘 사실 점심에 순살 치킨 먹고 왔습니다. 정말로. 아, 정말로요? 네, 정말로. 이번 만남은요 화기애애한 불편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기애애한 불편함. 네, 서로 솔직히 마주보고 싶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부터 감정이 많이 쌓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러한 국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스럽지 않았을까. 실제는 마주보고 얘기를 했죠, 오늘요? 네. 네. 근데 좀 민망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저기 내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속으로 지금은 내 자리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경륜 있는 분들이 뼈 있는 농담도 하시고 진솔한 대담하시면서 6월 5일 날로 예상되는 그런 원 구성 첫 번째 개원 이것을 현명하게 처리하시도록 각 당에서 다시 노력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처리라는 것은 이게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상임위 뭔가 배정 조정이 될 거란 얘기입니까? 6월 5일 날 일단은 국회의장 단 선거를 먼저 해야죠. 상임위원장 선거는 6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의장단 선거만이라도 법에 맞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의해요. 지금 장수영 말씀처럼 6월 5일 날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하고 관계없이 저는 야당도 동의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뭐 의장, 부의장 두 사람은 여야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문제를 논의를 해야 돼요. 지금 6월 5일 개원마저도 안 하게 되면 그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의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도 일단 국회의장단 선출을 해놓고 그리고 나 상임위원장 문제를 더 논의를 해야지 6월 5일 날 개원하는 것마저도 보이콧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불편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 개원을 두고서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사실상의 단독 개원 카드로 야당 옥죄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떤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 법사위 예결위 내놔라 이 얘기죠. 그거 우리한테 주면은 교육이라든지 국토교통이라든지 이런 알짜 상임위 7개 줄게 이런 건데 지금 법사위하고 예결위를 뺏기게 되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당신 지도력이 뭐야.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관례대로 해온 것을 뺏겼잖아라고 당내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고심 중이랍니다. 근데 그거는 저쪽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난주에 뭐 속수무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6월 5일 날 이제 의장단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부터 보이콧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거는 미래통합당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또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이콧이라든지 장애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일단 의장단을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뽑으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내부 투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하랑 앵커님을 위해서 긴급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일단 방침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 생각입니다. 네. 장애투쟁은 하지 않고 뭐 그런 쪽 가겠다는 얘기네요. 뭐 저는 그러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바람직하다는 표현은 제 말은 장애투쟁하지 않은 게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콧을 하거나 장애투쟁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처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민들 볼 때는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물어보겠다. 뭐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판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하는데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거기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례라는 게 있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하는 거잖아요. 법에 따라 절차를 따라서 했는데 관례가 그러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가처분 신청 가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만약요. 진짜 뭐 우리 의석이 많으니까 우리가 밀어붙여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또. 저는 그 부분이 부담이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두 사람이 원내대표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고요.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18개를 모두 다 여당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걸 여당이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협상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사위 예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어떤 그 묘미 또는 뭐 기술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당의 원내 수석들이 열심히 회담을 하고 있어요. 특히 김성원 미래통합당의 원내 수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새로 옮긴 방을 가보지도 못했대요. 지금. 회담하느라고. 그 정도로 지금 물밑 접촉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민주당에도 좀 사정을 알아봤더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말로 매번 다른 방송 갈 때 준비를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강하라 앵커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강하게 우리 18석 다 가져올 수 있어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유 그래 법사위원장 좀 가져오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다라고 지금 속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예결위원장을 통합당에서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준으로 해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둘 다 가져가는 싹쓸이는 없을 거다라고 전망하세요? 네. 오늘 소식 좀 약한 것 같은데 뒤에 다른 소식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준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이제 아까 국회 관례 얘기할 때마다 야당 쪽에서는 예. 국회의 상당 부분은 조문으로 나와 있는 성문 조항 못지않게 관례 관습법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 그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장도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는 봐요. 관례나 관습이 뭐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오랫동안 축적돼 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해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관습 관례보다는 어쨌든 법적 전문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형태로든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원칙이 법인데 그 법을 벗어나서 관례를 따라간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관례나 관습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게 첨예하게 대립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그럼 기준이 되는 거는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법도 법이라고 하고 법의 원칙이 있으면 예를 들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도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건 처벌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럼 그건 법을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 문제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국회법을 좀 손을 봐서라도 법사위가 갖고 있는 상원의 역할, 즉 모든 상위보다 더 위에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좀 조정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처음에 출발할 때 일하는 국회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법사위는 현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견을 별로 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아니 제가 반박하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보면요,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관련된 이익단체로부터 로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좀 과한 법안들이 많아요. 그러한 법안을 여기 국회 사무처에 있는 입법조사처에서 걸러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실제 국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작고심사라든지 체계를 좀 손을 보는 것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타협 조정, 이건 국회에 좋은 관례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흥정이 될 수 있고요. 뒷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법에 따르는 그러한 국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좀 과감하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옳은 행보라고 봐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라는 가치를 강조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 해묵은 종북 논란, 그리고 야당은 여당은 또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가 중요한데 성장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시대사적인 흐름과는 좀 맞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을 넘어서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경제 비대위를 만들겠다. 경제 미래통합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상당히 옳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선택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 이것에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공피부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도 본인이 쓰셨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예전에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어떤 그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뭐 지향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심판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실제적인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념적 지향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요. 뭐 경제민주화도 그렇지만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일정 부분 기본소득과 같은 뭐 그것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도의 기본소득을 받고 있으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청년들에게 직업을 찾으면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정치의 가장 기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피로부터 자유게 하니까 미국 뭐 대통령 생각도 나는데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지금 첫 스타트는 잘 끊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에 반발하는 분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옛날에는 친박, 친이, 개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비대위원장 체제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 원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혼자의 판단, 생각, 결정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했을 때 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받는 타격이 너무 커요. 마음에 안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야 나 비대위원장 안 해. 손 털고 나가면 되는데요.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망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뭔가 리더십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사무총장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권영세 이제 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내가 사선이고 해봤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원외 사무총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게 또 사무부총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사무부총장을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이 사무부총장을 누구로 선임해야 될 것이냐라고 면접을 보고 다닌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아, 전직 의원이군요. 예. 아니요. 최명길 그분은 이제 아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오른팔 측근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무부총장, 당의 공식적인 조직도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이 지금 면접 보고 다닌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자칫 잘못하면 좀 큰 위험성이 좀 내포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진범 교수께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발하는 몇 사람 중에 하나 장제원 의원. 보수의 중요한 가치를 버리려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보수 자체가 어떤 가치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걸 담고 있는 개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보수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예컨대 어떤 형태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어떤 그 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고 그 지향점이 실제 실현돼서 어떤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보수의 가치라는 게 대체 뭡니까? 글쎄, 저는 보수 자체의 가치를 확 들어오지 않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주의적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보수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대체? 이념적으로 그러면 어느 어떤 주의 이런 걸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실용주의는 과연 뭡니까?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어떤 기본소득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이 보수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덧붙일 말씀이 없을 정도로 옳으신 말씀. 우리가 보통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보수라고 했을 경우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라든가 뭐 이런 시각을 얘기하는데 보수 자체 개념을 두고 과거에 새누리당 나올 때도 논란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 금태섭 전 의원이 됐죠. 전 의원 관련 지금 이제 징계 문제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금 뭐 민주당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방향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용진 의원도 얘기를 했죠.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내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박해라는 모임 들어보셨습니까? 그 모임이 지금 민주당에서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 박용진 의원, 김혜영 의원이 조금 박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쓴소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분들의 혹시 그 명칭은 장성철 소장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언론에 방금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데요. 조금 박해라는 모임이 조금 박해. 뜻이 좀 애매하네요. 박해까지 들어가세요. 본인들은 쓴소리 모임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밉상들의 모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건강한 목소리가 여당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자꾸 수정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분들이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태섭 의원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가 잘못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당 지도부는 징계 철회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 불필요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 윤리심판원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무슨 실익이 있다고 이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대체 누구를 보고 어떤 이른바 이익이 있었- 공기 잡는 분위기 만들려고 했다는 야당 해석도 있던데요. 그렇게 했다면 그건 더더욱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군기를 잡습니까?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하고 투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일면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반대나 기권을 하는 거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징계를 한다? 그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지금의 통합당의 전신 신한국당이었나요? 근데 한국당에서도 사실은 예전에 한번 1999년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한나라당 때. 네, 한나라당 때 5월 뭐 노사정 의원회 이미경 있었고, 이수인 의원 의원이. 두 분에서 제명도 하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를 내렸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물론 경고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떤 징계라고 하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 그러면 본인의 판단과 반하는데 본인의 양심은 도저히 그걸 동의할 수 없는데 당원 전체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찍어라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행위를 해서 이 행위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뭐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본인들이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당을 보고 일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런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법에 규정된 자유투표의 원칙, 또 이것과 당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론은 보장돼야 하지만 네. 국회의원의 소신도 당연히 국회에서의 보장되어야죠. 투표의 당론은 적용되는 게 아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강제 당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당내에서 자기들이 그냥 편의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게 지지율이 높아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교만한 행동을 한다고 봐요. 윤미향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태를 옹호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으면은요, 바로 민심과 똑같은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면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당론 관련 최근 움직임 최진봉 교수 짧게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 윤리심판원과 몇몇 사람의 의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전체 민주당의 의견과도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뉴스엔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관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더위가 기색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9도, 광주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아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6도, 대구는 34도 등으로 역시 오늘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주말부터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전국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 그 공권력에 의해서 흑인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걸 계기로 분출되고 있는 항해 시위와 폭동 관련 뉴스가 그동안 지난 몇 개월간 국제 뉴스의 중심에 있던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압도할 정도입니다. 트럼프의 그 특이한 리더십이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도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갈등의 바닥에 깔려 있는 공동체 내부의 차별과 분열의 문제는 우리 사회도 한번 돌아봐야 될 공통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도 뉴스엔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